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정말로 말 그대로 한국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5월 10일이었죠. 그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굉장히 조금 멀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보도가 많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외에서 볼 때는 윤석열 행정부나 또 중국의 행정부나 마찬가지로 서로 미국말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커플로 딱 엮였다가 그 반지를 풀어 헤치는 디커플링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같은 내용이 그대로 G20 정상회담 외무장관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대로 증명됐다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그 중국과의 무역 관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비드 19 이후에 그쪽에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유학생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탈중국 사태도 있다는 내용. 또 하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국과 한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렇게 그 비명 행사한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왕이건 총리건 대통령이건 아베 신조가 세계의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의 외교적으로 기여한 바에 대해서 거의 뭐 칭송하는 수준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그럴 수가 없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왜 그럴 수가 없는지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과 일본, 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또 뉴스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한번 미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오늘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진행합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외무장관이 발리에서 만나서 아주 그 깊은 협력을 서로 약속을 했다. 이게 중국 정부 외교부의 발표와는 약간 다른 점이거든요. 제가 지금 보도해드리는 이 내용은 특히 아시아의 외교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디플로맷이라는 잡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과 8일, 그 8일에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총에 맞아서 숨진 그 날인데, 7일에 중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이 7월 7일 하루 동안의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G20 그 외무장관 회의에서 어느 나라의 그 외무장관을, 카운트파트를 만났는가,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도 있었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페인, 미국, 어느 나라가 있나요? 그중 사우디아라비아 말씀드렸죠?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양자회담을 한 국가 가운데서 한국이 빠졌습니다. 중국 외교부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상하죠? 한국과 그 큰 그 목록, 또 발표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실제로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은 박진 한국의 외무장관도 만났습니다. 박진 외무장관이 이제 새로 외무장관이 한국으로 한국 외무장관이 된 뒤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남을 한 거죠. 전에 이제 직접은 아니고 다른 형태로 접촉을 한 적은 있지만, 그리고 가만 보면 이 디플로맷이라는 잡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강경하게 대처한다고 캠페인을 했는가. 그리고 또 집권한 이후에도 나토 정상회담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터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말, 약속과는 조금 달리 그보다는 덜 터프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다른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그 지도자들이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가. 그에 비해서 그 얘기한 것을 다 언급을 했는데 가디언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 아마 다른 세계국의 총리 대통령보다는 조금 연한 게 아니었는가 수위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 세계 포괄적인 어떤 세계의 그 가치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 중국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나라는 호주에 대해서 그 중국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우리 압박을 하느냐. 여러분들 모두 중국에 너무 경제적인 문제로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중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완전하게 반대하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면서 윤석열 그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접근 방식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참여를 해도 좋지만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일본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를 한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가혹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디플로맷의 보도죠. 그 중국의 그 자올리엔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이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진출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적대감과 분열을 조장한다. 지역사회에서. 물론 당연히 그 미국과 유럽은 비난을 했고요. 분열을 시킨다고. 그런데 딱 꼬집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동을 같이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왜 일본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딱 집어서 비난을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7월 7일 중국의 외교부는 한국 장관과 만났다 하는 공문서는 띄우지 않았지만 박진 외무장관과 만났고 박진 장관도 이 모호함이라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유지 내지는 더 확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와 세계 공동체, 그 국제 그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서. 그러면 당연히 외무장관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 나토에 가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세계적인 가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세계적인 가치가 중국의 가치였겠습니까? 아니죠. 중국은 지금 러시아를 그 침공한 자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일본보다는 조금 조심하고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를 얘기했을 때는 인권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중국이 안 지킨다고 비난하는 말을 딱 꼬집어서 중국이라고 말만 안 했지. 뉴질랜드, 호주, 일본처럼. 결국은 중국을 겨냥을 했는데 서로 조심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도 그 중국과의 경제관계 만만치 않거든요. 그 규모가 일본으로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외무장관 회의 이제 11월 달에 있는 정상회의에 앞서서 하는 거죠. 거기서 이 박진 장관도 곧 중국을 방문을 하겠다. 더군다나 이제 8월 달이 되면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년이 됩니다. 30년이 되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한다는 거죠. 중국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다. 뭐 이 같은 그 이전에 그 주장을 되풀이를 했다는 겁니다. 왕이 그 외교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무슨 혈연도 아니고 뭐 무엇도 아닌데 왜 그러겠습니까? 서로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볼 때 필요하니까 이런 일들 이런 그 관계를
유지를 한다는 거죠. 한국이 또 그 세계적으로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의 세계로 나가겠다. 경제 대국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박진 그 외무장관이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왕위 그, 그 중국 측에서 카운트파트가 그런 얘기를 하고 경제적인 서로의 활동은 계속해야지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연대는 한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많은 그 야당 정치인들이 중국과 한국의 그 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이득 보는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고 한국이 중국이 없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큰일 나기도 하죠. 당장 모든 것을 다 없앤다면. 그런데 이미 업계에서는 정치인들과는 조금 달리 오래전부터 중국과의 거리를 두고 시장을 다변화하고 하는 것을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베트남 같은데 삼성공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형태로 중국도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는 더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의존으로부터 좀 벗어나기를 강하게 희망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걸 또 싫어하는 거고요. 디커플링 되는 걸 싫어하는 그런 그 상태. 중국도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그 여러 가지에서 지금 이제 한국과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번에도 중국과 한국은 실용주의적인 협력을 통해서 두 나라가 전부 뭐 서로 발전도 하고 공동 뭐 이익 이런 것을 이루었으니까 생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생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중국과 그 한국의 외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도 뭔가 논의를 했지만 디플로맷은 자세한 과정은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과 한국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서로 필요하고 또 한국 정부도 캠페인 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그 조심스럽게 중국을 대하고 있다 하는 현재의 입장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중국과 회담을 한 뒤에 다음 날에 7월 8일에 박진 외무장관이 일본 미국의 외무장관과 같이 만나서 이건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확인을 했던 걸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도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그 대통령과 총리가 우리 같이 특히 북한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협력을 하겠다 하는 것 했잖아요. 그런 형태의 마찬가지 하야시, 뭐 일본 안토니 블링켄 미국 국무장관,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이런 형태로 했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그 일본과의 관계, 그 뒤에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세 나라 관계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남았습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일단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암살당하기 전에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왔냐면은 한국과 일본이 정권이 바뀌면서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강도가 한국이 조금 더 강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보다는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숨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코노미스트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관계여야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나 하려고 하더라도 과거의 그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대한 서로 국가의 여론이 있고 여기서 어떤 나라가 그 정권을 잡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기회가 있었다. 적어도 일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에 맞아서 숨지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과 도쿄 비행기 타보신 분들 너무너무 많으시죠.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는 일제시대 식민지 때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멀고 국빈 방문을 두 나라에서 양쪽 나라를 한 것은 2011년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좀 와주길 바랬는데 그것이 성사되지 않은 거고, 2011년이면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일본에 가서 처음에는 아주 좋았죠. 뭐 이명박 대통령 70세 생일도 마침 그때였고, 또 결혼 생활이 몇 년이었죠. 41년 결혼 생활. 그러니까 노다 히시히코였잖아요. 당시에 총리는 그 파티도 해주고, 아 우리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일본에서 가져갔었던 1200권이 넘는 그 궁중 서적 같은 것도 한국으로 돌려주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신나했었는지 모릅니다. 나의 성과가 이렇다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서로 갖자 했었는데, 같은 미팅에서 위안부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확 충돌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북한 이슈 이런 것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니까 서로 맞고, 또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중국이 너무 커지는 것도 경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안부 문제를 놓고 충돌을 했고, 그 뒤에 지금 10년 이상 이 분쟁이 온 거잖아요. 대통령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독도에 또 느닷없이 대통령으로서 가고, 그 이후에 독도 문제가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가지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꾸 우리 거야 하니까 일본에서도 더 강한 대응을 하게 됐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2011년 그 당시 2022년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숨진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여러 가지 뭐 위안부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을, 그 당시에 마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많이 요구했었던 것처럼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다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에 막 쳐다도 안 보고 하고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걸 싫어했죠. 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아니다 하고, 대법원도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정권의 영향을 지금까지는 받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용 판결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자 결국은 그 완전히 법적인 장벽까지 만들어졌고, 너무너무 양측의 태도가 강해졌고, 일본이 한국에 무역적으로 또 보복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 끝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가 사실은 회복되기 시작했던 때죠. 그런데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갑자기 숨지고 만 겁니다. 6월 29일에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었지만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만났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협회도 만났잖아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양국의 그런 기업들도 만나고 하는 건데, 먼저 이제 이게 잘 되려면 뭐 징용 배상 문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체면 차리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한국과 잘 지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지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과 잘 지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지 되는 거죠.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성향이 일본에서는 보수적인 민족주의자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설득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점을 그 신각수 전 그 일본 그 주일 그 대사가 혼자서 탱고를 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일본이 됐건 한국이 됐건 다 서로, 그리고 유권자들도 다 거기에, 또 정치인들도 개입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그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 두 나라가 함께 탱고를 추는 게 아니라 아직 뭐 그렇게 뜨겁진 않다는 거예요. 가장 열정적인 사랑의 춤이 탱고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테니스를 치는 것, 잘 맞춰서 테니스를 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공은 지금 한국 코트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징용 배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위안부 같은 거. 외무 대신으로 그 당시에
위안부 문제 같은 거 협상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잖아요. 일본 외교관들은 대체로 한국과 언제까지 싸우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일본 외교관들만 그렇겠습니까? 외교관들은 아마 한국의 외교관들도 뭘 보니까요.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은 좀 다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그 이념 그리고 자신들의 표, 방향, 성향에 따라서 한쪽으로 막 몰고 가죠. 외교관들은 정치인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그 일본 총리가 일단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렇게 비명 행사를 했기 때문에 비명 행사를 한 그 이후의 처리라든가 또 아베 신조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여기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해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그 사망에 대해서 아베 신조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해외에서는 거의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굉장히 그 일본으로서는 실용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평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기도 합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암살됨으로써 중국과 한국에서 아주 그 일본에 대해서 복잡해졌다. 이건 이제 재조명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에이미 챙, 앤드류 정 두 사람 전부 워싱턴 포스트의 그 뭐 한국 특파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중국계, 한 사람은 한국계입니다. 두 사람 다 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영어 다 완전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 시작을. 지난 30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에 있는 주일 일본 대사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위안부 할머님들도 얼마나 많이 가셨습니까? 우리 그 모든 사실을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야말로 피격당한 거죠. 당하고 난 뒤에 외국 지도자들 완전히 그 조의를 표시하는 게 쇄도했고 그리고 국기를 뭐 조기를 개항한다던가 이게 뭐 미국뿐이 아니더군요. 해서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20세기 전반기에 군국주의 일본이었잖아요. 특히 중국과 한국에게는 전쟁을 치렀고 그런 잔악 행위를 했고 직접 당한 국가와 직접 당하지 않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가 트럼프라든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너무 고마웠어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이 히로시마 폭격을 했지만 물론 하와이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군사적인 충돌 관계 그것도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한국처럼 일제 36년 이런 것을 당한 국가는 없잖아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그 반응이. 2015년도 그 총리 재임 당시에 뭐 그야말로 우파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 협정을 맺어서 그 위안부 그 얘기 이렇게 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고 뭐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이런 걸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랜 동안 아베 신조 시대에는 긴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는.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도 왜 민족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과거의 일로 그 민족주의자들을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외교적인 예절을 유지하는 형태의 추도문 같은 거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제가 금요일에 첫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뭐 여러 소셜미디어에 아베 신조 그 숨졌는데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속이 시원해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뭐 몇십만 개였던가요 막 누르고 했었던 이런 것들 위험하다.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한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볼 때도 결코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 사람이 숨졌잖아요. 그리고 모든 한 시대를 살아간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국가와 사람과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행하게 숨졌고, 오죽하면 뭐 트래직 그 코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비참하게 그 최후의 결말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중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막 환호하고 뭐 조롱하고 뭐 매를 벌더니 잘했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그 반응에 대해서 아주 중국의 그 사려 깊은 민족주의자들이라도, 사려 깊은 민족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지, 존중을 표시를 해야지 라고 촉구를 했다는 것도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그룹, 그런 그룹은 폐쇄해야지 돼 라면서 우리가 애국심을 발휘를 하고 애국심을 느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해외에서 막 제일 먼저 그 조의를 표했던 사람 가운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도 총리와 영국 총리였거든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은 같은 아시아인데도 조금 몇 시간을 뒀고, 이게 다 또 한국의 국민적인 정서가 있으니까 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조금 시차를 뒀고, 미국의 대통령 뭐 현 대통령, 전 대통령, 또 그 전 대통령 전부 굉장히 얘기를 했고, 미국은 뭐 어디 조금 뭐 조기를 걸어서 여러 가지를 표시를 해라. 대통령이 직접 뭐 주말인데도 일본 그 대사관에 가서 조의를 표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의 그 일본이 해외 투자의 3분의 1이 일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도 여러 가지 그 분쟁, 경계심 같은 것은 있지만, 세련된 국가들은요, 가능하면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또 약간의 분노는 그 분노대로 이렇게 조금 그 속으로 감추면서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게 좋으니까. 중국과 일본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발표하기도 덩샤오핑의 전 주석의 통역을 맡았었던 그 빅터 가오라는 그 정치 평론가의 말을 미국에서는 많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베 신조의 레가시는 믹스드 백이다, 믹스드 베스켓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혼합된 그런 그 바구니다. 왜냐하면은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을 했습니다. 시진핑 때 방문을 했고, 그 전에 조금 적대적인 관계 있고 하다가, 그렇지만 끊임없이 중국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거 역사로 그런 점들이 남아 있는 거죠. 아베 신조는 아베 신조 나름대로 일본 민족주의자니까 헌법을 고쳐서라도 평화헌법 없애고 자위대가 더 강한 무장을 하고 국방비도 높이고 심지어 외국의 전쟁에도 참여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좀 벗어나보나, 미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일본이 우리 식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베 신조는 아베 신조대로 민족주의자고, 그러니까 시진핑도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을 거슬리지는 않게 하면서 그냥 예의를, 다른 그 국가에 대해 국가 그 지금 현재의 존경받는, 오히려 2020년 사임할 때는 최저였지만 지지율이, 그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때 이제 국가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아베 신조에게 조의를 표한 것, 그런 것이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 마찰은 마찰이고, 중국과 일본도 중국과 한국처럼 경제는 아주 가깝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죠. 중국은 더 싫을 수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에 더 강하게 말을 하는 거고, 쿼드 같은 것도 아베 신조가 아이디어를 줘서 시작을 한 것이니까, 인도, 일본, 호주, 뭐 인도, 일본, 호주, 또 어느 나라죠? 왜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나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쿼드의 설계자가 아베 신조이기도 하고, 물론 그 총리직에서 사임하고 나서는 더 강경했죠. 그것을 한국과 중국에서는 또다시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더 강경했지만 그가 과거에 부분적으로 또 중국과 잘 좀 매듭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풀어보려고 했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믹스드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만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 빅뉴스인데요. 보니까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아주 모호한 전략적인 모호성을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하나의 국가,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면서 그거 포기해라.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할 때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해야지 된다. 이것도 사실은 아베 신조가 미국을 잘 자신의 스타일대로 설득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대만에서 그 코비드 19 막 이런 거 감염되고 있었을 때 일본을 통해서 이 백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그 협조를 한 거죠. 그래서 대만 총통과 무척 가까워진 거고요. 차이 잉원 총통을 포함해서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대만이 평생 아베 신조가 대만에 기여한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일본도 코비드 19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무척 어려웠고 사실은 그것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도 아베 신조가 물러나게 된 데에 큰 영향을 미쳤죠. 왜냐하면 코비드 19이 다 1월, 2월, 3월 이런 때 시작이 됐는데 아베 신조가 그 해에 9월 달에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꼭 이 일본의 국가를 미래의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설정을 한 거죠. 대만에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저쪽에도 코비드 19 그 백신을 좀 보내고 이런 일을 그 아베 신조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와 한국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중국과 관계보다도 더 복잡한 거죠. 그리고 한국은 또 일본 그 식민지 그 시대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에서 똑같이 또 일본을 비난하는 격렬한 비난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또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야지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한국과 일본이 협조를 해야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그 약속, 공약 같은 것을 했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미국에 있지 않나요? 성명에서 좀 그 시차 두고 성명을 냈잖아요.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서 항상 아베 신조와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에 총리였으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그 믿음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같은 것을 키우기도 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적하고 또 무슨 뭐 위안부 할머님들 입장에서 일하고 하는 그런 그 비영리 재단 이런 데서는 에단신 씨가 유명하잖아요. 그분은 그 아베 총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일본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수정주의적인 견해를 마음껏 키워서 그것이 주류가 되게 했다. 한국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 뭐 역사 교과서 왜곡 이런 것들 그렇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제의 그 군국주의 시대에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받았었고 또 그 이후에 살아남아서 그 고통을 평생을 느끼고 살아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베 신조의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죽음 몇 시간 만에 뭐 아침 11시 30분인가요? 총에 맞아서 오후 5시인가에 현지 시간으로 숨졌잖아요.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을 가질 텐데 사람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형태로 가장 비극적으로 숨지고 나니까 그 아베 신조가 평소에 왜 미국으로부터 어떤 때는 아주 그 좀 치졸하리만큼 벌벌 기면서 얻고 싶은 것을 얻어가려고 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되돌아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지금 복잡한 그리고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참의원 선거 끝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뭐가 붙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것은 많은 부분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역할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며칠 동안 조금 더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 세계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형태로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 계속 그 일본제가 매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 매체들을 보면은 일단 사람이 숨졌잖아요. 그를 반대했었던 사람도 있고 그의 민족주의를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는 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되새겨 보는 것 같거든요. Reflection of his life, his 정치 life를 이렇게 반영해보고 반추해보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좀 분위기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는 과감하게 버리고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긴 내용인데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거주자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도 코비드 19 이후에 한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무척 많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고 싶은데 생계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머무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중국은 한때 어떤 한국인들에게는 희망이었고, 그런데 뭐 지금 코비드 19으로 인한 그 문 닫음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백휘정 씨 같은 분, 이분은 거의 25년 동안 중국이 고향처럼 사셨는데, 뭐 세계신문이라고 한국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신문을 만들어서 무료로 드리고, 대신에 이제 회사들이 많으니까, 회사 사업체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광고를 받고 해서 뭐 광고주가 한 뭐 100군데도 더 됐었고, 이렇게 오랜 동안 해왔는데, 교민세계라는 그런 한국어 잡지입니다. 그런데 코비드 19 이후에 지금은 종이로 찍어내지도 못하고요. 온라인으로 찍어내고, 직원들, 디자이너, 기자들 다 감원했고, 뭐 광고주는 한 100군데였다면 지금은 20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중국이 너무나 엄격한 봉쇄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와 아주 선전 그 지역에 활기찬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던 그런 사업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인 것 같거든요.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이 아니라 모닝 포스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뭐 한 달에 2번 정도 새로운 기사를 올린다고 하고요. 유학생들도 뭐 지금 베이징 대학교, 북경 대학에서 지금 가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또 뭐 이미 떠난 사람들 너무 많죠. 그건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연길에 살던 한국 사람들은 50% 정도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떠났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 경로를 따라서 베트남 이런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또 이동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출장 같은 거 자주 가야지 되고, 그런 사람들도 일하기가 무척 힘들고, 상하이에서 무역업으로 20년 동안 일해오신 60세의 한국 국적 박창주 씨,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쉽게 중국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으로 돌아갈까도 본인도 생각했지만 아직은 중국의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고, 뭐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줍니다. 중국 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공부를 하다가도 들어가고 하는 것들, 북경에 있는 한국 유학생의 70% 내지 80%가 중국을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은 꼭 코비드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한국과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앞으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5년 동안 가다 보면 많은 것이 변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변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변하는 것은 아주 평상시에는 그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설정한 궤도를 밟아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부 미국과 유럽 쪽으로 뭉치고 있고, 자유세계에서는 물론 아프리카처럼 러시아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 남미의 어떤 독재 국가처럼 그런 국가들은 러시아를 지지를 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인도처럼 오일을 아주 싼 값에 들여가서 이득이 있는 국가.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고 안보 위선이다 해서 러시아와 손을 끊는 유럽 같은 나라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지금 안정되게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말쯤에 미국에서 이제 중간 선거도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뜻에서 그냥 취미 삼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 하시면서 뉴스를 취미로 들으시고 뭔가 즐기시면은 그러면 훨씬 그 생활이 윤택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주 활화산과 같은 2022년 후반기가 될 것 같다. 경제, 코비드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일본과 한국 다 마찬가지로요. 한국과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